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2019년 새해를 맞아서 가장 많이 했던 오프닝 중에 하나가 취준생들이 원하는 게 뭘까 했을 때 바로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새해를 맞으면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취업과 관련된 포스팅들이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하나 그런 걸 다 검색하고 있겠어요. 저희 네. 방송 한 시간만 보면 그래도 어느 알 수가 정도 있죠.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이 준비된 날이기도 한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공기업과 사기업의 2019년 채용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까요. 네.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조합으로 꾸며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오늘 청일점입니다. 위포트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센 언니 임송아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해피 스마일. 네, 이처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끄럽네요. 굉장히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더 강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매회 나올 때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유진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컨설팅계에서 어떻게 보면 히어로라고 불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채용 전망 공기업 대 사기업 이렇게 해서 주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이렇게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기 전에 이번 채용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가 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청일점인 요정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청일점이 요정이고 목이 잠겼지만 하여튼 즐겁고 유익하게 가뿐차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기업 채용 얘기의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자면 빈익빈 부익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화랑인 업종과 불황인 업종 간의 채용 규모가 세 자릿수 대비 한 자릿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인문계 대비 이공계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에서의 인문계 TO라 할지라도 경영관리나 지원, 영업이라 할지라도 기술 영업 등의 이유 때문에 TO가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공계와 인문계의 채용에 대한 어떤 좀 간격, 그 격차가 너무 좀 크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저께랑 어저께 공기업 채용 박람회가 있는 것을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4만 명 정도가 이제 채용 박람회에 방문하셨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대졸자 공채 전형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고졸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꽤나 많이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제 진행했던 공기업 그 채용 박람회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기업 쪽에 쏠림 현상 등을 좀 보여주시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자꾸 보이니까 이게 구직 활동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단순히 사기업은 좀 적게 뽑는데 공기업은 많이 뽑는데 라는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의 상황들 그리고 채용에 대한 의지 등 그리고 본인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좀 다각도로 이 현상들을 바라봐줘야 된다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엄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공기업 채용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굉장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을 타고 좀 굉장히 활황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증원이 28년 만에 최대 규모로 3만 3천 명을 증원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공기업 역시도 조금 증원 계획이 꽤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특히나 이제 한국도로공사 인프라 구축 사업이랑 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에너지 측면 그리고 교통 측면이 굉장히 조금 눈에 띄게 많이 뽑게 됩니다. 일단 한국철도공사에서 1,855명 정도로 최대 규모로 많이 뽑게 되고요. 네. 그 뒤로는 에너지 쪽으로 한국전력해서
1,547명, 한국공항공사 역시 425명 이런 식으로 426명 이렇게 좀 공기업의 채용이 좀 확대된 경향이 있어서 아마 공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아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확실히 공기업이 많이 뽑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사기업을 좀 이제 지원하는 학생분들 위주로 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럼 이제 뭐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가고 싶은데 뭐 LG전자도 뭐 생각하고 있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저는 일단 뭐 이제 사기업도 쓸 거긴 한데 공기업은 어때요? 라는 질문은 무조건 부차적으로 같이 따라온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NCS 뭐 좀 풀어보셨어요? 이러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일단 모르겠고 공기업은 어때요? 뭐 좀 덮어놓고 물어보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좀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기업을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업은 어쨌든 NCS라는 필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NCS라는 단어 옆에 PSAT라는 단어를 같이 놓고 한번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글이 쏟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CS, PSAT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차이점 이렇게 놓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교 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PSAT은 행정고시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우리나라 이제 5급 공무원 준비하는 시험인데 5급 공무원 준비했다 안 되는 분들이 공기업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T은 NCS의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PSAT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NCS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기업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기업 한번 가볼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그냥 가볼까라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그냥 시간 낭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실 문제는 아니다라는 좀 우려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봤을 때 또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달라진 마음가짐이 하나가 있다면, 이건 좀 52시간 근무제의 어떤 취업 시장에 미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게, 예전 같으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짱이죠. 뭐 삼성전자가 짱이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요. 이렇게 좀 연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런 거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본인의 어떤 직무적인 본인의 취향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저는 워라밸이 중요해요. 여기는 좀 퇴근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워라밸이라든지 본인의 적성을 이제는 조금씩 취업준비생분들께서도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는 무조건 전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아요. 이제는 그냥 뽑아주시는 데 가야죠 라기보다는 취업준비생들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조금씩은 생각해 보신 뒤에 이제는 취업시장을 뛰어드시는 현상이 조금씩 오히려 더 일어나기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살을 보태자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좀 성향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뭘 더 원한다 안 한다, 혹은 내가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게 전형에 대한 대비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 전형은 좀 약하다. 그러면 이를테면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일부 중에 서류를 아예 안 보고 가산점 중심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구도의 곳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서류 전형에서 내 자소서를 좀 못 쓰더라도 일단 그냥 필기 시험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공기업 지원을 좀 위주로 좀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부머리라는 표현은 좀 이 방송에 좀 적합하진 않겠지만, 소위 이제 문제풀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식의 좀 필기 전형 중심으로 본인의 채용을 좀 이끌어가는 게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따라서 이런 성향적인 면, 송호 쌤 말씀처럼, 그리고 본인의 전형에 대한 강점들, 이런 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좀 이 취업에 대한 전선에 대졸 공채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빠른 취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업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이런 쏠림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쌤들이 취준생들 제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실 때도 너는 공기업 쪽이 맞는 것 같다, 사기업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예, 뭐 저부터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이 친구는 무조건 그렇구나. 하지만 저도 이제 고객님들과의 어떤 대화이기도 하니까 저희 표현이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학생분들과의 어떤 대화. 왜냐하면 진정성을 갖고 이제 컨설팅을 임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시기가 조금 제가 현재는 지났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무료 특강 등을 나가다 보더라도 질문을 주실 때 벌써 어느 정도 답을 좀 정해놓고 계세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학점이 좀 낮고 연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업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싶다가도 저는 MD 해야 됩니다. 홈쇼핑 출신이시니 뭐 언더웨어 시장 어떻게 보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좀 같이 드리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좀 직접적인 거 원한다면 그 학생분께 좀 먼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감안해서 답을 좀 드리는 편인데 안타까울 때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일찍이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미리 정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 준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좀 가이드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철엄 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지원자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그들의 성향보다 준비도에 따라서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네. 적어도 이제 처음 뭐 졸업 예정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경력,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나눴을 때 공기업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그 기술 사항 이런 걸 좀 정리를 잘하면 차근히 준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졸업이 너무 급하다 했을 때 이제 와서 NCS 준비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저는 직언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너 오히려 취업 활동을 안 하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나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력과 기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죠. 왜냐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격자들의 70%가 경력직이에요. 작은 경력이라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턴이든 아니면 뭐 거의 중고 신입이라고 말하죠. 경력자나 중고 신입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위주로 기술 위주로 뽑기 때문에 당연히 무턱대고 블라인드라고 해서 공기업은 좀 NCS하고 낫겠는데 라는 것보다는 경력이나 기술이 좀 분명하거나 본인이 사무행정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경력이나 이런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철엄 쌤 말씀이 결국 맞는 게 이 지원자가 강점이 명확하다면 이 전형에 적합한지의 적합도를 보는 게 제일 저희와 같은 컨설턴트에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면에 약점이 뚜렷할수록 또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뭐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는데 HSK 4급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건데 뭐 성조를 잘 몰라, 못 맞춰. 이러면은 이분은 해외 영업을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매나 해외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들은 차라리 오히려 토익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좀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뭐 코트라라든가 인천국제공항 등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돌리는 그런 가이드를 주기도 하죠.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송아 쌤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기업 가고 싶은데 NCS 머리 없으면 가지 마라 라든지 공기업 가고 싶은데 너는 굉장히 뭐 활발하다든지 창의성이 두드러지면 뭐 너는 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알겠는데 학점이 워낙 안 좋고 이게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학점이라 사기업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취업을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라든지 뭐 등등의 저는 죽어도 공기업입니다라고 답정너인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 그럼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냐 공기업은 가지 말라는 얘기냐 어쨌든 난 공기업을 갈 것인데 그럼 솔루션이 없냐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를 너무너무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NCS 경쟁률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공계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공계생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문과생 분들이 이제 저 문제인 거거든요. 문과생 분들께서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일단 모두 오세요. 문과생들은 다 오세요 하는 일반 행정사무 이렇게 뽑기 때문에 NCS 싸움이 더 치열하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직군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에는 안전 관련 기술직이 있는데요. 이 기술직은 예를 들어서 토목 뭐 관련 뭐 학과 우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딴 자는 학과는 전공무관으로 뽑습니다라는 그런
직군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력은 상관없이 안전 관련 그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 자격증처럼 그냥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 보유자들끼리만 NCS를 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NCS가 부족한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들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NCS가 조금 부족하면 내가 조금 해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런 것들이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블루오션이라는 블루오션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뚫어보시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송아 쌤이 NCS 머리를 잠깐 얘기해 주셔서 여기 궁금한 게 NCS를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NCS 제가 시험을 안 봐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공부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점수가? 혹시 수능 보실 때 절대 공부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 있었나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언어 쪽이 조금 오르는 폭이 느리지 않았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을 볼 때 죽어도 약간 나는 이쪽 뇌는 없나 보다. 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 뇌가 덜 발달한 것이거든요. 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말하자면 NCS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공 필기가 있고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의 IQ 테스트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뇌가 덜 발달되면 상대적으로 느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사위 이렇게 돌려서 세 번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돌리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네. 것 같습니다. 차쿠님 이제는, 이게 제자가 만약에 네. 찾아와서 네. 차쿠님 제가 NCS를 푸는데 너무 점수가 안 오릅니다. 공기업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그냥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방금 송아 쌤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왼쪽 뇌가 약하니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본인의 강약점을 고려한 준비를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잘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남기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내가 뭐가 부족한 거를 알고 거기에 맞는 나의 문제풀이 노하우를 익히는 게 좀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 인적성과는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제 NCS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피세트 느낌의 NCS도 있지만 인적성 느낌의 NCS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독해가 약하다면 문법이라든가 단어 배열 맞추기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내 약점은 빨리 인정하면서 문제를 그래도 과락은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올려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한번 쓱 보시거나 모의고사형 문제집들이 8절로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시간 재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남기 아나운서님 질문처럼 학생분이 저한테 와서 만약에 안 느는데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스터디라도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재서 문제를 같이 풀고요.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풀었다. 아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저렇게 접근해서 풀었다. 라고 하면서 좀 그런 자리를 초반 한 4회 정도, 4차례 정도는 그런 문제를 풀이의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확보를 하고 그 뒤부터는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매기고 과락을 면하는 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분명히 투자하면 저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 학생 중에 예전에 상명대 이제 지방 캠퍼스 친구인데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이제 현직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적성은 좀 못 봤어요. 사기업 인적성은 매번 좀 떨어졌는데 NCS는 본인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저도 이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봤죠. 이분이 좀 공부를 했던 좀 가락이 또 있었던 친구였고 이공계 분이었지만 그래서 본인에게 좀 전략적으로 이런 필기고사가 사기업의 인적성보다 더 나에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뒤에 집중적으로 6개월 가까이 스터디랑 자습을 한 결과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본인에게 맞는 유불리 그리고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적합도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시간 투자적인 여유까지 이런 좀 종합적인 의사결정 아래서 공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사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반기다 보니까 이제 채용 규모가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좀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약점이 나에게 보인다면 공기업의 우선순위 이전에 사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지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진짜 다 맞는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이 NCS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는다는 건 흔히 말하는 그 고시생들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를 정말 하듯이 정말 소위 말하는 그 고시방 조그만 데에 정말 하루를 다 들여서라도 미친 듯이 NCS를 고시 공부하듯이 파고들었다는 전제하에 느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주서 이렇게 돌아가나 이 정도 만약에 내가 특정 부분이 이렇게 좀 되는 분들이라면 각고의 노력 끝에 느는 것이지 그냥 좀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굉장한 노력이 고시 공부하듯 필요하다 NCS라는 것은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노력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뭐 쉬운 마음으로 네. 도전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까 공기업과 관련해서 뭐 학점이 낮아서 뭐 공기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노려보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서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이 처럼 쌤께서 보실 때는 좀 가능성이 높나요? 뭐 좀 해볼만하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 일단은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이 생겼을 때는 그 말이 맞았다고 봐요. 네.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이 생기고 NCS가 도입됐을 때는 당연히 그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체계가 없거든요. 여기 기업이나 여기 공기업이나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자리를 잡아갖고 각각 기관의 특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시험 전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기업 하나 그리고 공기업 하나 VS로 놓고 보기에는 사기업은 디테일하고 공기업은 좀 뭉뚱그려서 NCS랑 다 토탈 비슷하다라고 보기에는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공기업도 그 안의 특색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외국어를 정말 높게 치는 것도 있고 미포함하는 것도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도 다각도로 아예 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보는 자격증,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도 그 기관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데가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은데 그냥 NCS로 공기업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은 저도 좀 그렇고 아까 송하 선생님 말씀과 차지원 선생님 말씀에 좀 하나 보태자면 제가 이제 행밍아웃을 한번 할게요. 저희 행정고시를 했었거든요. 되게 3년간 했었는데 오르긴 오릅니다. 피셋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제가 처음 점수가 40점대였거든요. 몇 그래서 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만점에 40점이었는데 네. 죽도록 하면 올라요. 사실 죽을 만큼은 안 했고 왜냐면 그 2차 시험도 있기 때문에 1차는 했어요. 근데 그 감각이기 때문에 유형이 있고 해서 금방 오르긴 올라요. 대신 송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는 고시생이다라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올랐던 거거든요. 그 NCS를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릴 가치가 있느냐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있는 스스로가 제일 많이 그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기업이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 내가 공기업 직군이 맞다면, 나이가 있다면, 뭐 지방대라서 혹은 뭐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 기웃기웃 이거는 저도 조금 비추천하는 네.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코치님이 계속 입꼬리가 네. 들썩들썩 하시던데 네. 특별히 웃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즐거우세요. 행밍아웃 때문인가요? 네, 행미어에서 단어를 처음 들어봐. 네. 다이어리 일기 좀 써야겠네. 네. 핑미가 오늘 놀랐습니다.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런 거 도태되면 안 되니까요. 신조어는 챙겨야죠. 네. 저는 뭐 또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도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블라인드라고 하면 나이에 대한 이게 오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30세가 넘고 하면 공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다가도 뭐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왜 나이가 공개가 안 되는데 왜 나이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나이가 많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할까가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 경력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뭐 그런 업무적인 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입, 나의 선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했을 때 조직 적응도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는 전혀 이게 걸림돌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우리 어떤 채널의 특성상 제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제가 어떤 입신을 하고 저를 유명해지고 싶어서 저를 알리는 취지라고 한다면 자극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게 지금 이 자리에 맞겠죠. 하지만 지금 한우진 캐스터님 질문에 비추어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로 기회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좀 확인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카페 특강 등을 통해서 좀 연배가 좀 있으신데 공공기관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학교도 좋았어요. 연대였고 어문 계열 쪽 분이었고요. 여자분이.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되게 높았어요. 4점대였고. 근데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펙적이면 완벽에 가까웠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쪽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본인의 그런 고스펙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온전한 본인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 정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정리라고 했을 법한 경험도 주로 공부한 경험이나 해외에서 그냥 봉사활동 조금 한 거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영역이 사기업 지원할 때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경영관리나 회계와 같은 좀 적은 티오를 한정적으로 뽑고 스펙을 좀 보는 분야로 지원을 수년간 해왔던 분이 갑자기 좀 다른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필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면접 전형에서 늘 탈락을 했거든요. 나이가 동안이셨어요, 굉장히. 34살도 아니었고요. 거의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보일 만큼 굉장한 동안 외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준비해야 될 영역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어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드루키나 좀 연배가 있는 채 구직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공기업 전형이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필기 전형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있을 면접 전형 내에서의 질문이 차라리 스펙이 좀 있다거나 약점이 명확하면 질문이 나올 게 뻔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스펙이 높으시군요. 주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혹은 그동안 취업이 왜 한 것 같아요? 왜 안 되신 것 같아요?와 같이 내가 예측 가능한 대비의 질문들만 대비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질문들.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 5년간 협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해서 이룬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대비하려니까 이게 지금 어색한 거죠. 따라서 제 얘기의 정리가 하자면 결국 전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스펙적인 요인, 외적인 것들, 특히 전형에 대한 이 접근의 어려움, 적응의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차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사기업 그 나이 커트라인 네. 남자 여자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이런 거를 어디서 공표를 하는 건 사실 누가 정해진 어떤 데이터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주장으로 비춰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질문을 진행자님께 받는다면 남성 27세? 여성 27세, 남성 29세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텐데 군기간 2년 정도를 제외했을 때. 근데 제가 실제로 학생분들 보면 남성분들 30세까지도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봤고요. 여성분들도 27세까지는 사기업 취업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단 그게 평균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균적인 걸 따지자면 좀 더 낮은 단계의 연령대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이를 본다는 얘기잖아. 나이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직에 대한 적응도와 적합도적인 면들 그리고 이분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이가 어려도 공백기 길면 취업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23세에서 25세까지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23세에서 25세 취업 준비하고 25세에서 26세 계약직일 한 다음에 26세에서 27세 취업 준비한 분은 27세 때 취업이 또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의미하는 게 단순히 어떤 연령으로 커트라인을 나누기보단 공백 기간에 대한 커트라인을 두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임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네.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최대치로 봤을 때는 남성 30, 여성 27세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의 어떤 커트라인보단 공백기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송은 쌤은 나이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뭐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뭐 나이에 대한 얘기는 뻔하죠. 그냥 이 얘기는 항상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이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녹화했다가 틀어두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 적은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나이를 먹었는데 어떡해. 아니 진짜 먹었는데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은데 취업이 될까요? 이미 먹었는데 어떡해. 그냥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취업이 될까요?는 그냥 물어보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는 물어보지 않는 게 답인 것 같고.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은 입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도전을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사귈 마음 없었는데 막상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나가보니 괜찮아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세상이 살다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취업 컨설턴트가 솔직히 이 나이면 취업 어렵죠. 그러면 전 안 되겠죠. 이러고 면접 가서 쫄아가지고 혹은 그 얘기 듣고 지원 안 하고 전 이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를 묻어두고 어떻게 하면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통과가 쉬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소서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쓸까?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인적성을 조금 더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적성 자리에 가서 조금 더 내가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 문제라도 실수를 안 할까? 그냥 이 생각하고 면접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나를 최대치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갈까? 그냥 이런 생각들을 그냥 그 전형마다 하시는 게 답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그냥 최대한 안 하는 게 답이고 그냥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나이 들었는데 걱정해봐야 걱정만 낼 뿐이고. 네, 그냥 이거는 뭐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그냥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이 전형에만 충실하는 게 그냥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그냥 답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들어서 그 고민할 바에야 정말 네. 다른 거에 좀 노력을 해라.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적성 얘기도 잠깐 나와서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은 이제 인적성을 볼 테고 공기업은 NCS를 볼 텐데 이 두 개 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까 뭐 고시 공부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병행이 되는 건지 철험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두 개 다 뭐 비슷비슷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형이 NCS도 완전 NCS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NCS도 인적성이랑 좀 느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그것도 근데 공공기관의 기관마다 다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내가 가려는 곳과 그 사기업의 공통점이 있는지 오히려 사기업,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선호도에 있는 곳에서 거기서 사기업, 공기업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사기업 준비한다, 공기업 준비한다라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분야와 직무를 먼저 정하고 거기 안에 있는 게 공기업이랑 사기업이 미묘하게 겹친다면 병행해서 준비해도 되지만 애초에 다른 거를 이제 뭐 같이 준비한다 이거는 조금 욕심이라고 봅니다. 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취하려고 할 수는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은행원도 하고 싶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도 되고 싶고 MD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원하는 방향에 맞게 준비해야 될 전형별 대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나마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하라고 철험쌤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시간 관리적인 측면만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공부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타입의 어떤 접근과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병행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병행을 해야 될 종류의 방향이 본인에게 적합한 그리고 전형이나 분야의 적합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하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래서 뭐 취준생 중에 장수생이다. 그래서 난 인적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면접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NCS도 한 번쯤 건드려 볼 만하죠. 혹은 내가 NCS 풀어봤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고 나는 전공 준비가 좀 돼 있다. 뭐 이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인적성과 NCS가 만약에 나는 좀 이런 필기를 푸는데 좀 센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사실은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대신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기업은 전공을 구술 면접으로 보고요. 공기업은 전공을 필기 시험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준비를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일치하죠. 근데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19년 사기업,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황금 돼지띠 한 해를 어떤 식으로 보내면 좋을지 쌤들의 신의 한 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해피스마일 철엄쌤부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10일이나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이 내가 지금 한 60% 정도 준비됐는데 80% 정도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지원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난 인적성도 모자르고 아직 자소서도 모자르고 직무 이거 내가 잘할까 확신도 없는데 지원해야 될까? 라는 순간 내가 60에서 80을 올리고 나서 지원해야지 하는 순간 50된 친구가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내 선배가 돼서 일을 하면 내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일단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 써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자소서 쓰고 계시면 되고 면접 공부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스터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이번 건 제끼고 다음 거에 완벽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업이랑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사람 너무 괜찮아. 근데 막상 사귀고 싶진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좋은 인재인데 나랑 기업 문화나 분위기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만나보셔야 돼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기업에서 찾으세요. 우리 둘이 안 맞았구나. 근데 안 맞으니까 다음번에 또 도전해볼까? 그런 마음은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실행해보세요. 자꾸 머릿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내가 위축되지 마시고 밖에서 계속 도전해보시고 좀 많은 것을 밖에서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건강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답답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아쌤이 해주시죠. 저도 건강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철엄쌤 말 중에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시라는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이 가고요. 제가 자꾸 요새 방송에서 흥분을 하는데 제가 자꾸 흥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정말 문이 닫힐 거예요. 조금만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 문이 닫힌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들어가야겠네요. 네, 들어가야 마지막으로 우리 차코치님이 해주시죠. 예, 간결한 답변, 깔끔한 마무리 강서차 코치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고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좀 낮은 자세로서 진정성 있게 한 말씀만 쫙 드리고 싶습니다. 실행력이 중요한 게임에 들으셨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짠다 한들 실제로 진행을 안 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빨리 실행에 옮기셔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실제로 이 전형이 나랑 맞는지도 확인하시는 시간 빨리 확보하시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공고가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서 소기의 성과,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이 거의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벤져스 특집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이철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천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첫 번째 구인 소식은 이천 SK 하이닉스 건설 현장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미성기업에서 화물 엘리베이터인 호이스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건설 현장 신호수 4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현장 상황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6일 교대 근무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이고 오전 및 오후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여성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식대와 교통비 포함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 지원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 현장 신호수 총 4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부가읍 중앙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진 스텝스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부품회사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엑셀 사용 가능자, 운전 가능자나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2,8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력서를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자재관리 사무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 마감일 잘 맞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채송화 F&B입니다. 주식회사 채송화 F&B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떡 제조 판매 업체로 격리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 및 학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월급 190만 원 수준이고 떡 계산 및 발주 입력, 매출, 매입, 일반 점표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격리사무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H테크입니다. H테크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반도체 몰드 금형업체로 머시닝 센터 조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임금은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 수준이고 MCT를 운영하여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관쌤 보니까 그때 지난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네. 나오시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안 하고 있는데 새해라서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어떤 그래서 올 계획이요? 한 해에 한 10kg를 내가 감량해보자. 그래서 목표는 원대하게, 아, 실천은 원데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원데이만. 네. 아, 아까 근데 네. 컨설턴트 분들께서 네. 막 바로 실천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뒤에서 되게 혼자 뜨끔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어지셨나요? 아, 재밌어졌나요? 네. 새해에는 그런 유머 감각을 더 아. 기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유머 감각을 네. 기르는 걸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면 더 쉽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관쌤이 오늘 추천해 주실 미래 유망 직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요. 이게 어떤 거죠, 정확히? 얼마 전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요, 마이카 스토리라는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제 생애 첫 자동차를 갖게 된다는 사연을 담은 광고였습니다. 네. 이 직장인은 광고에서 일상생활에서 생애 첫 자동차가 주는 여러 의미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광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자동차 하나였는데 그 광고 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으면서 멋진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연에 기초해서 스토리텔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신직업은 이와 관련된 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직업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신직업을 소개하면서 소개시켜드리는 직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참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인문계열에 있으면서 나는 꼭 인문학을 할 것이다. 인문학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적합한 직업인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짱이네요.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어떤 직업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과 연관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내면서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품 스토리텔러가 근무 중이라는 스토리 전문 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한편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인기리 종영된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컨텐츠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드라마 감상이라는 오해는 금물. 스토리텔링해야 할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도 상품 스토리텔러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뭐 디자인, 네이밍, 뭐 영업, 유통, 마케팅 전반까지 이야기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사무실 책장에는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렌드 리더가 되기 위한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공감, 욕망에 대한 어떤 날선 감각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이야기 설계도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상품 스토리텔러의 역량이 발휘됩니다.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이야기를 분류 분석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스토리 요소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전략 하에서 실제 해야 될 행위들, 상품 기획부터 그것과 관련된 마케팅 행위들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호동 주민센터에서 천호 성당까지 1.3km의 골목길이 알록달록 그림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둡고 적막했던 콘크리트 담벼락에는 마을을 지키는 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를 들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녁에 다니거나 그럴 때 우중충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의 조성 사업에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권은수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 누구의 생가 뭐 이런 데만 좀 입김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살던 곳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도 그 컨셉을 잡고 그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 시장, 마을과 같이 사람들이 스치는 모든 곳에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란 사람들이 어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지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계된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듯이 이해도 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다면 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대학에서 출판과 영상을 공부하고 10년간 홍보, 사보 편집,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권은수 대표. 공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는데요. 출판이나 이제 그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의 카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확장돼서 온 분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눈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적인 부분을 잘 잡아가면 그게 이제 공간에 입혀지면 공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제품이나 공간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히 갖춰야 할 교육이나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요. 아까 영상에서도 참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이렇게 부르지만 상품 스토리텔러, 공간 스토리텔러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직업은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따로 없지만요. 순수 학문인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문예 창작학 혹은 경영학, 스토리텔링학, 홍보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역별 문화산업진흥원, 대학교,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동국대 그 문예창작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에서 그 스토리텔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나 그런 어떤 창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나 상황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좀 필요한 역량,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들로 그 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신 적 좀 있으셨죠. 네네. 근데 그때 보면 저희 생물 선생님께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 반에서 하셨는데 안 하신 줄 알고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신 분 많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엔 참신성, 얼마나 새롭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러는 충분한 감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찰력으로 사물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이것을 변형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안 되겠네요. 네,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아야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국내에서 지금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스토리텔링은 문화산업 전반을 비롯해서 게임 마케팅,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크, 스포츠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엔 기업에서 감성 경영이 중시가 되면서 기업에서도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할 때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팀이나 홍보팀 등에서 스토리텔러의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 혹은 광고회사, 게임회사 등의 취업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업체에 소속되어서 일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과 함께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수준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향후 전망은 어떤 편인가요? 네, 스토리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삶과 연계된 대부분의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외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한편 스토리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도 가능한데요. 한 예로 해리포터 스토리는 영화, 테마파크, 게임, 왕구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서 30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이 보다 더 밝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